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초문해력을 잃은 아동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한 동양 문자가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알파벳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단 12주 만에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교사들은 믿지 못했고 교육청은 해당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끝에서 프랑스 교육청이 인정한 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구조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유럽 교실에서 시작된 글자 혁명, 그 놀라운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명문학교 소르본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리안 드보르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국제문해 포럼에서 난독증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는 평생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모두 신문을 읽고 편지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만 손가락으로 점을 찍으며 사인을 했거든요. 은행에 갈 때마다 직원이 서류를 읽어주면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세상 모든 간판과 표지판이 그에게는 그냥 무의미한 선과 점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셨어요. 마치 다른 세계를 엿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그래서 저는 글자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글자를 정복하려 했어요. 언어학자가 된 것도 난독증을 연구하는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글자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벽이 될까? 대학원 시절부터 저는 뇌과학과 언어학을 융합한 연구에 매달렸어요. 뇌스캔 기계 앞에서 수백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독증 환자들의 뇌파를 분석하고 문자 인식 패턴을 연구했죠. 하지만 연구하면 할수록 더 절망적이었어요. 글자는 정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글자를 증오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도구였어요. 읽을 수 있는 자와 읽을 수 없는 자를 나누는 잔인한 선이었죠. 매일 연구실에서 뇌스캔 이미지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인류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을까? 라틴 문자의 역사를 파고들수록 더 화가 났어요. 로마 제국 시절부터 글자는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귀족들만 읽고 쓸 수 있었고 평민들은 영원히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죠.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철자법과 불규칙한 발음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글자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 연구 대상이면서 동시에 제가 평생 도망치고 싶었던 존재였다는 걸요. 저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어서 언어학자가 되었지만 정작 아버지와는 글자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병원 방문 때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리안, 내가 글자를 연구한다고 하니 아빠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못한 걸 내가 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무엇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깨달은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글자가 정작 아버지에게는 닫혀 있었다는 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글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글자는 아버지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았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학회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쪽 연구는 처음이었는데 동료들은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우겠냐며 시큰둥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신기함이었어요. 한글이라는 글자들이 도처에 있었거든요. 간판도 안내판도 모든 게 네모나고 동그란 모양들로 가득했죠. 처음엔 그냥 동양의 신비로운 문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중국 한자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자겠거니 했습니다. 첫날 발표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한 고등학생이 무대에 올라와 한글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학생 발표려니 했는데 그 아이가 한글 자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뭔가 달랐거든요. 여러분, 기억을 보세요. 그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그리며 말했어요. 이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잠깐,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30년간 문자학을 연구해왔는데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디귿은 혀끝이 윗니, 뒤쪽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입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모양이었거든요. 기억을 발음할 때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니은을 발음할 때는 혀끝이 잇몸에 닿았어요.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 시옷은 이가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뜬 과학적 설계였거든요. 로마자나 그리스 문자 같은 표음 문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정말 한글이 발음 기관을 모방한 거야. 그 아이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백성들이 쉽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글을 찾아봤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혀가 앞으로, 어는 혀가 뒤로, 오는 혀가 위로, 우는 혀가 아래로 모든 게 발음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조합 방식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처럼 조립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든다는 거였죠.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니은이 하나로 합쳐진 거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 같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건 문자가 아니라 정렬된 뇌 구조 같다고. 30년간 연구해온 그 어떤 문자도 이런 체계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이 글자가 난독증 환자들에게도 다르게 작용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한글 자음들을 따라 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문자의 혁명이야. 600년 전 한 왕이 만든 이 글자가 현대 뇌과학의 관점에서도 완벽한 설계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문해교육봉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난독증 아동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센터 선생님께 부탁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과학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0살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심한 난독증으로 영어 알파벳을 보면 글자들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글자를 못 읽어서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다른 아이들은 책을 술술 읽는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어린 시절 제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민준이에게 간이 뇌파 측정기를 씌우고 여러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아, 무서워하지 마. 이건 아프지 않아. 민준이는 신기해하며 머리에 장착된 센서들을 만져봤어요. 이거 로봇 같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더 긴장됐어요. 먼저 영어 알파벳 어를 보여줬어요. 뇌파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글자가 막 흔들려요. 어지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어를 보여줬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죠. 뇌파 그래프가 지진계처럼 흔들렸어요. 독일어 도, 스페인어 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글자가 움직여요. 멈춰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중국 한자 큰대자를 보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는 더욱 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건 더 많이 움직여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기억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뇌파가 갑자기 안정됐습니다. 저는 놀라서 기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고장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계는 정상이었습니다. 민준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 글자는 안 움직여요. 니은, 디귿, 리을을 차례로 보여줬는데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뇌파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 글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글만이 민준이의 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모음아, 오, 우를 보여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는 이 글자들도 안 흔들려요. 신기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나 해서 아버지의 오래된 뇌스캔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버지도 경증 난독증이 있었거든요. 민준이의 뇌파 패턴과 아버지의 뇌스캔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같은 부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 패턴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로도 실험해봤습니다. 수진이, 태민이, 은지까지 모두 비슷한 결과였어요. 라틴 문자들은 모두 불규칙한 뇌파를 만들어냈지만 한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어떤 글자도 멈춰 서지 않았는데 한글만은 고요했어요. 센터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본 적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한글에는 분명 다른 문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 유품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 중에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끄적거린 의미 없는 선과 점들로 가득한 노트였죠. 전에는 그냥 낙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아버지만의 비밀 언어일 거라고 여겼어요. 한국에서 한글을 본 후 그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한글이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연습한 한글 글자들이었던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글자를 배우듯 조심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이 글자들을 연습했을까요? 아, 우 같은 모음들도 반복해서 써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같은 글자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이에요. 노트 중간쯤에는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물, 밥, 집 같은 기초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글씨체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삐뚤빼뚤했던 글자들이 나중엔 제법 반듯해졌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리고 노트 맨 뒤쪽에서 발견한 문장, 내 이름은 자크입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로 써본 거였어요. 라틴 문자로는 평생 못 쓰셨던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는 쓸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피에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기억력이 또렷하셨어요. 자크 이야기구나.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크는 젊었을 때 한국 노동자 친구가 있었어. 공장에서 같이 일했지.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김인수였나? 아무튼 인수가 자크에게 한글을 가르쳐 줬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크는 그 글자가 쉽다고 늘 자랑했었는데 하루 만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상했어. 자크는 불어는 못 읽었거든. 학교를 못 다녀서 말이야. 그런데 한국 글자로는 뭔가를 쓰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끔 혼자 한국 글자로 뭔가 적으면서 혼잣말하곤 했지.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라틴 문자로는 평생 글을 못 읽었지만 한글로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글만은 아버지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한글의 과학적 체계 때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노트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읽었다고 해야겠네요. 아버지가 한글로 적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같은 단어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마리아나,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버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글을 몰랐던 게 아니라 라틴 문자만 몰랐던 거였어요. 한글이라는 다른 길이 있었던 거죠. 2025년 봄, 저는 프랑스 교육부에 한글 실험 교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부터 의아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한국 문자요. 교수님.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교육부 관계자들의 시선이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한 국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동양 문자를 프랑스에 도입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에게는 라틴 문자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로마 제국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문자 전통을 포기하고 아시아 글자를 쓰자는 겁니까? 저는 차분히 연구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님, 현실을 보세요. 교육국장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한국 글자 배운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프랑스 교육의 정체성을 잃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안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학계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안이 동양 문자에 빠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0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렸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교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까지 다녀와서 정신이 나갔나 봐. 어떤 교수는 대놓고 학계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서구 언어학의 전통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려던 학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라 발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같은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집에서 혼자 한글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죠. 발음 기관을 의식하며. 글자를 쓰니까 정말 쉽게 외워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은 문자를 공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느꼈을 그 감동을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건 과학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기술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분명 다른 문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교육학적으로도 혁신적인 문자였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준 다리였거든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서 시범 수업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식 교육 과정은 아니었지만 문해 교육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마을 도서관 작은 방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첫날 5명이 왔어요. 그 중에 80세 마들렌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젊은 교수님, 저 같은 늙은이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글을 못 읽으셨거든요. 마들렌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때는 여자아이들은 학교 안 보냈어요.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자들이 편지를 보내도 남편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아예 편지를 받기도 싫어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글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은행도 병원도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첫 수업 때 할머니께 기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는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할머니는 신기해하시며 따라하셨어요. 정말 목구멍을 막네. 신기하다. 그러더니 금세 기억을 따라 그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쉽지? 할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니은을 가르쳐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아, 정말 그렇네. 할머니는 자신의 입을 만져보시며 감탄하셨어요. 30분 만에.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2주 차에는 모음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 오, 우의 원리를 설명드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글자들은 입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네요. 그러시더니 혼자서도 야, 여, 요, 유를 유추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3주 만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 마들렌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셨어요. 마들렌, 할머니가 또박또박 쓰시며 읽어보셨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써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할머니가 손자에게 보낼 편지를 한글로 써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에르에게 할머니가 드디어 글을 배웠단다.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어주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이게 진짜 내가 쓴 편지야.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쓴 편지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수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글자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거든요. 한글은 정말 사람을 위한 글자였어요. 소식이 지역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한국 문자가 프랑스의 어두운 곳을 비추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기자가 마들렌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이 글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사를 본 더 많은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글이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글자였어요. 그해 가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대왕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이 한글과 관련된 상을 받는다니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전화를 건 관계자도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한글 노트를 가방에 소중히 넣고 갔어요. 시상식 전날 밤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어요. 프로듀서가 시청자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버지의 한글 노트를 공개했어요. 이것이 제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보물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라틴 문자로는 한 글자도 못 읽으셨지만 한글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카메라맨도 울먹이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스태프들도 모두 숙연해졌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이 글자가 21세기 프랑스에서 제 아버지를 구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그 장면이 방송된 후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시상식 당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한글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였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서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시상 후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과학입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제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글자입니다.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어떤 문자도 하지 못한 일을 한글이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따뜻한 과학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 나라 언어학자들이 다가와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CNN, BBC, 르몽드 등 해외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600년 전 한 왕이 아빠를 구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든 글자가 아빠에게 희망을 줬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글 간판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이제 그 다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5년 봄, 드디어 한글 국제문해 프로젝트를 정식 발족했습니다. 전 세계 글을 못 읽는 7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공식 후원을 약속했고, 여러 나라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케냐에서 온 첫 번째 소식이 가슴 뭉클했어요. 나이로비 대학교의 언어학과에서 스와힐리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 달 만에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다는 편지가 왔어요. 케냐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낸 거였습니다. 마리안 교수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편지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스와힐리어 단어들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JAMBO를 한글로 쓴 아이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도 한글의 과학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호치민 대학교에서 베트남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실험을 했는데 성인 문맹자들의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3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의 표음 체계가 베트남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보고서였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프랑스 각지에서 한글 교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들렌 할머니가 있던 프로방스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마르세유, 리옹, 심지어 파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50개가 넘는 한글 교실이 문을 열었어요. 유엔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문해의 날 기념식에서 한글 교육법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 제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글을 몰라 고통받는 7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저는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따뜻한 과학이에요. 청중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백성 사랑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글을 못 읽었지만 한글을 통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아버지들, 모든 어머니들이 그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매일 전 세계에서 오는 감사 편지들을 읽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처음 자신의 이름을 쓴 인도의 아이들, 손자에게 편지를 보낸 브라질의 할머니들, 대학에 합격한 필리핀의 청년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는 보물이에요. 아버지 사진 앞에서 매일 보고드립니다. 아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한글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아빠가 경험한 그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단어가 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글자는 한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쉽게 글을 배우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안 드보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